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18년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세크라멘토에 위치한 부촌 시트러스 하이츠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 평범한 가정집에서 백발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죠. 막 외출을 하려는 듯 문을 나서는 순간 잠복 중이던 경찰이 그를 에워쌉니다. 노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일단 오븐에 굽고 있는 음식이 있으니 잠시 꺼내고 오겠다고 하는데요. 경찰 앞에서도 꽤 여유롭죠. 이것만 봤을 때 경찰이 뭔가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조셉 제임스 디앤젤로. 72살의 그는 지난 27년간 인근 트럭 수리공으로 성실히 일을 했고요. 그러다 작년 2017년에 은퇴를 한 후에 이 마을에서 딸과 손녀 한 명과 함께 아주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셉은 아주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평소 마당에서 낚싯배와 자전거를 수리하면서 막 시간을 보냈고 가끔 자신의 트럭 열쇠가 사라지면 욕설을 내뱉으면서 화를 내는 정도였죠. 그를 기억하는 이웃 주민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손녀와 또 조셉의 손녀가 친하게 지나게 되면서 종종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누구보다 이 노인은 손녀를 끔찍히 아꼈고 이웃에게 친절히 손을 흔들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 이 모습은 철저하게 살벌한 인격을 숨기고 살던 그의 가소로운 연기였죠. 이 노인의 진짜 정체는 지난 42년간 무자비한 살인과 강간을 저지르면서 경찰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골든 스테이트 킬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7년에 당시 토요미스테리에서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란 이름으로 복명을 쓴 범인을 찾고 있다라고 소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살인마는 하도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 수법과 시기별로 별칭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그중 하나였고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도 그중 하나예요. 당시에 방송을 했을 때는 아직 범인을 검거하기 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잡혔습니다. 오늘은 범인이 과연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또 시간 순으로 어떤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결정적으로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심지어 체포된 후에 그가 보여준 기가 막힌 모습까지 낱낱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 조셉 드앤젤로. 그는 뉴욕주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196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이때 훈장까지 받으면서 명예롭게 전역을 해요. 이후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해서 세크라멘토주 주립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그곳에서 전공을 한 게 크리미널 저스티스, 범죄학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창창했습니다. 이후 전공을 살려서 경찰관이 되었고요. 1973년 변호사인 아내와 결혼을 한 후에 그 사이에서 3명의 딸을 낳게 되죠. 즉 베트남 참전 용사의 범죄학을 전공한 경찰관 그리고 단란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던 1979년 여전히 세크라멘토에 살던 그는 좀 황당한 계기로 실직을 하게 돼요. 약국에서 벌레 퇴치 스프레이하고 망치 같은 걸 훔치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경찰이 물건을 훔쳤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이게 그렇게 고가의 물건도 아닌데요. 결국 그는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당했고 이후에 대형마트에서 배송 트럭 수리공으로 일하게 됩니다. 평범한 삶을 살게 돼요. 아니죠. 결코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첫 범죄는 결혼한 지 1년 만인 197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경찰이었던 그는 빈집을 털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무려 100여 채에 달해요. 근데 또 이게 대단한 강도 사건은 아닙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건을 뒤졌고요. 그 중에 펜던트, 목걸이, 단추 같은 자잘한 물건들을 마치 기념품처럼 가져가요. 그리고 정작 고가의 물건은 손대지 않았던 겁니다. 뭔가 훔치는 것에 쾌락을 느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쾌락 추구가 단순히 도벽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첫 살인은 1975년이었습니다.
좀도둑이었던 그가 빈집을 물색하던 중에 새로운 타겟을 찾게 됩니다. 그건 바로 16살의 소녀 엘리자베스였죠. 그날 밤 새벽 2시에 조셉은 복면을 쓰고 온 가족이 자고 있는 이 고요한 집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엘리자베스를 총으로 위협해서 납치하고자 했어요. 두려움에 떨던 소녀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의해 밖으로 끌려가던 순간에 소음을 들은 아버지가 놀라서 뛰쳐나왔고요. 다행히 딸을 데려가는 걸 막게 되죠. 하지만 아버지는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것이 조셉의 첫 살인이었죠. 한편 16살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사망하는 이 끔찍한 비극을 마주해야 했고 해당 사건은 오랫동안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1976년 6월부터 세크라멘토 동부 지역에 유독 참혹한 강간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76년부터 79년까지 이 3년 동안 밝혀진 피해만 총 50건이에요. 이 사건들이 주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을 해서 손을 결박하고 그들을 겁탈한 후에 무참히 폭행합니다. 종종 집을 뒤져서 소소한 물건을 기념품처럼 가져가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이 수많은 사건들은 동일범으로 인식이 되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복면을 쓰고 피해자 얼굴에 이렇게 손전등을 비추면서 총으로 위협하는 유사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바로 낮에는 경찰로 살고 밤에는 복면을 쓰고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던 조셉 드엔젤로였죠. 당시 그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의 범죄 양상이 점차 대범해지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제는 혼자 있는 여성만이 타겟이 아니었죠. 1978년 2월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개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던 부부 케이티와 브라이언이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총에 맞고 살해당합니다. 이게 바로 조셉의 두 번째 살인이었죠. 이 사건은요, 완전히 묻지마 사건으로 남게 되고 앞선 첫 살인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미제가 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도 살인은 계속됩니다. 심지어 범죄 지역이 이전에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세크라멘토 인근 지역이었는데 여길 벗어나더니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해안가를 따라서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1979년 10월이었죠. 한 커플이 살고 있던 집에 복면을 쓴 남자가 진입하더니 얼굴에 후레쉬를 비추고 커플을 위협합니다. 남자친구를 결박했고 여자친구를 성폭행 시도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두 사람이 가까스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이 범인이 누굴 먼저 잡아야 할지 헷갈리다가 결국 도주하게 돼요. 커플이 목숨을 건졌는데 이때 본 범인의 인상착의를 경찰에게 자세히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범인이 바로 조셉이었던 거고요. 물론 이거 외에도 그 전에 수많은 강간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인상착의를 입수해서 몽타주는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그 모양이 다 각각이죠. 바로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 가면을 쓰고 있기도 하고 또 머리 스타일도 좀 다 다르고 눈 모양도 몽타주엔 좀 다릅니다. 글쎄요, 과연 이걸로 그 당시에 정말 범인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범인 조셉 드엔젤로 입장에서는 그날 좀 안타깝게 자신의 타겟을 놓쳐서일까요? 바로 2달 뒤부터 아주 무서운 살인 질주가 이어졌죠. 1979년 12월 산타바바라 인근에 살던 커플 로버트와 데브라가 자택 침대에서 총에 맞아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여자친구 데브라에게는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3개월 뒤인 1980년 3월, 이번엔 스미스 부부가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침실에서 결박이 된 채 벽난로용 통나무로 머리를 3개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겐 역시 성폭행의 흔적이 보였고요. 참고로 당시에 이게 연쇄 사건임을 감지하지 못한 경찰은 아내 샬린 스미스의 오래된 내연남을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했고요. 또 추후에 남편의 전 동업자
이제 돈으로 얽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문을 집에서 발견하면서 또 그 사람이 용의자로 몰리기도 합니다. 사실상 범인은 다른 사람, 바로 조셉이었죠. 어쨌든 5개월 뒤인 1980년 8월 또 있습니다. 해링턴 부부가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돼요. 새벽에 누군가 침입을 한 건데 시신을 보니까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고요. 아내에게서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죠. 이 사건 또한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살인은 계속됩니다. 6개월 후인 1981년 2월 28살의 마누엘라 위툰이라는 여성이 혼자 있던 집에서 성폭행 당한 후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이 발견된 지역이 앞서 해링턴 부부가 살해된 곳과 멀지 않은 얼바인이라는 곳이었어요. 다행히 이 사건에서 범인의 족적이 증거로 남게 돼요. 그리고 5개월 후인 1981년 7월 앞서 데브라와 로버트 커플이 살해당한 그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체리 도밍고와 그레고리 산체스라는 커플 또한 총에 맞아 살해당합니다. 성폭행 증거 있었고요. 그 외에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사한 범죄가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당시에 조셉에게 첫째 딸이 태어났던 겁니다. 자식이 생기면서 살인 본능이 사라졌던 걸까요? 라는 건 아주 순진한 발상이었죠. 딸을 얻고 약 5년간 착한 아빠 연기에 충실을 하면서 더 이상의 살인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86년 5월 그는 가족이 모두 휴가를 가고 집에 혼자 남아있던 18살 자넬 크루즈를 또다시 살해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신의 머리에 둔기에 의한 상처가 남아있었고요.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범인은 자취를 감추게 되죠. 각 사건이 벌어졌을 그 당시에는 이것들이 연쇄사건인 걸 알았던 건 아닙니다. 사실상 10년이 지나고 각 사건에서 남겨져 있던 DNA를 정확히 분석하게 되면서 모든 게 동일범인 게 뒤늦게 밝혀진 거죠. 2016년까지 범인에 대한 정보는 사건에서 수집된 몽타주였고요. 또 그와 함께 약간의 프로파일링 정보, 그가 178 정도 되는 키, 머리는 금발의 옅은 갈색 머리, 백인 남성, 운동신경이 좋고 훈련을 받아서 총기에 익숙한 사람이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게는 골든 스테이트 킬러,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이런 악명 높은 별명이 따라다녔죠. 그런데요, 이때 자신을 그렇게 미치도록 찾고 싶어하는 경찰을 보면서 조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절대 안 잡혀 하면서 비웃고 있었겠죠. 그렇게 살인 질주를 이어간 지난 10년간 그는 점점 더 잔혹하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엽기적이기까지 했어요. 그의 손에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를 보면 최소 13살에서 42살에 이르렀고요. 제대로 확인된 것만 살인사건 13건에 그 외에 50건의 성폭행, 최소 120건의 강도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인이 범행을 할 때 항상 복면과 장갑을 썼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결박할 때 썼던 밧줄 그리고 족정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증거가 별로 없나 싶은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배경이 범죄학 전공했고 심지어 경찰관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도 나갔고요. 이런 이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할지 이미 다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증거라고는 피해자 몸에 남아있던 DNA입니다. 하지만 80년대 기술로는 정확히 이게 누구의 것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수 없었죠. 결국 몽타주에만 의지한 채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2000년대에 들면서 최첨단 감식 기술이 더 정교해졌고요. 이걸 이용해서 과거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되고 이제 보관하고 있던 그 용의자 유전자 정보를
수많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잡힐 수 있었느냐? 아니죠. 조셉 디앤젤로는 애초에 강력범죄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예 용의선상에서 완벽히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그는 잡힐 수가 없었고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18년이 되고 FBI가 이때 아주 은밀한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게 바로 가계도 혈통찾기 웹사이트였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데 우리나라에선 이게 좀 생소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혈통 그리고 조상을 찾는 사이트가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미국에는 사실 사람들의 출신과 인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과연 나의 조상이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속의 결과표처럼 검사를 하게 되면 당신은 40% 핀란드 계통에 25% 스웨덴 계통, 8% 프랑스 피가 있다 이런 정보를 찾아주는 거죠.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그건 바로 자가 유전자 검사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업체에서 DNA 키트를 보내줘요. 여기에다가 DNA를 채취해서 보내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절차죠. 여러분, 인간은 다 저마다 고유의 DNA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일부의 구성 요소는 직계가족 그리고 친척들 간에 상당히 일치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업체가 DNA를 분석해요. 그리고 데이터상에서 당신의 DNA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다른 이용자의 DNA를 매칭해고요.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친척도 찾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혈통까지 찾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FBI는 이 범죄자의 유전자를 가계도 찾기 사이트 중 하나인 패밀리 트리 DNA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약 200만 개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하나하나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결과 아주 유사한 유전자를 지닌 몇 명을 추려내는 데 성공합니다. 6명이 나왔는데요. 자, 이 6명 중에 혹시 이들과 연결된 가족들로 확대를 해서 그중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적이 있고 178cm 정도의 키에 옅은 갈색머리나 금발머리의 백인 남성을 추려냈는데 그게 바로 조셉 디앤젤로였죠. 같은 DNA를 가지고 있던 6명, 그들은 실제로 다 사촌들이었습니다. FBI는 흥분했죠. 하지만 우선 그 조셉의 DNA를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잠복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졌고 DNA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감식을 맡긴 결과 그는 골든 스테이트 킬러와 DNA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42년 만에 이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던 그리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던 이 남성은 그렇게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난 2020년 6월 수많은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미 전역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나타난 이 조셉은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병약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고요. 간단한 대답을 하는 것도 힘겨워했죠. 재판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제리라는 인격이 있다. 그 인격이 잔혹한 범죄를 부추겼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자기는 이 제리라는 인격을 도저히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격 장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신미약을 호소하는 듯 하는데요. 사실 이 당시의 이 모습이 너무도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거 형 집행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벼르고 있던 세크라멘토의 슈버트 검사가 그의 독방 CCTV 영상을 공개하게 돼요. 이 영상의 내용이 충격 그 자체였죠. 함께 보시죠. 막 독방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서 있죠. 게다가 양팔을 흔들면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있네요. 법정에서 보던 모습보단 훨씬 건강해 보이는데요. 아주 오래 살고 싶은 듯 팔을 여러 번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까와는 다른 독방입니다. 어라, 조셉이 난간을 잡더니 책상에 올라가요.
아니 이건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요. 지금 위에 올라가서 뭘 하려는 걸까요? 전등을 빛을 가리려고 책상에 올라간 건데요. 어라, 아주 창창하신데요, 이분? 영상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무언가로 감방 조명을 가리는 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이건 40년 전의 범죄 현장에서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슈버트 검사는 드 엔젤로는 4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그의 실체다. 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한편 아무리 용의자의 DNA와 또 조셉의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한들 이 사건들이 다 40년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이제 와서 입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와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조셉은 자신의 모든 범죄를 시인하게 되죠. 꼴에 또 사형은 두려웠던 걸까요? 종신형을 선고받기에 앞서서 판결에서 그는 굉장히 무표정한 얼굴로 내가 죽이고 상처 입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라는 아주 짤막한 사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를 받아줄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그에게 남은 건 죽는 날까지 독방에서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 보내는 삶이어야 하겠죠. 정말 오래간만에 해결된 사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